인류 멸망에 대비한 시설 두 곳 중 한 곳이 한국에 있다. 기후변화, 전쟁, 핵폭발 등으로 인한 멸종에 대비해 만든 거대한 벙커가 한국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는 총 길이 130m, 지하 46m, 진도 6.9에도 거뜬한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야생식물 종자 연구 저장시설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입니다. 이 시드볼트는 경상북도 봉화군 춘향면 일대에 조성된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전세계 각국의 종자를 영구적으로 저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이곳에서는 4049종 72,201점의 씨앗이 영하 20도에 보관되어 최후의 그날에도 싹을 틔우겠다며 기약 없는 휴면에 들어갔습니다. 이곳을 많은 이들은 현대판 노아의 방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만 점까지 저장될 예정입니다. 종자를 장기 저장하는 시드뱅크는 전 세계에 많이 있지만 영구 저장이 가능한 시드볼트는 세계적으로 노르웨이 스발바르 제도의 스발바르 국제 종자 저장고와 한국 봉화 두 곳뿐입니다. 두 지역의 시드볼트는 서로 비슷하면서도 결정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발바르 시드볼트의 경우 식량난 대비를 위한 식용작물 위주의 종자를 보존하는 데 반해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시드볼트는 생태계 파괴를 대비해 야생식물 위주의 종자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에 위치한 백두대간 시드볼트는 단순한 씨앗 저장고가 아닌 미래 생태계의 희망이 담긴 저장소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에 있는 식량작물의 보관도 중요하지만 사라져가는 야생식물의 종자를 보존하는 것은 생태계를 지킬 수 있는 소중한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시드볼트는 단순히 보관만 하지 않습니다. 종자의 최적 활력 검정법과 비파괴 활력 검정법을 통해 종자의 수명을 예측하고 활성을 가진 최적의 종자만을 선별합니다. 이후 선별된 종자를 종류별, 크기별로 분류하여 맞춤형 전용 용기에 보관하는 시스템을 유지함으로써 종자의 입고 및 저장 시스템의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식물원은 식물종자 500점을 수탁하여 시드볼트에 저장했습니다. 이것은 국공립 수목원 간 블랙박스 저장 시스템을 이용한 첫 사례였습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와 무분별한 개발에 의한 산림 생태계 파괴는 많은 식물들이 사라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에 사는 식물 중 40%가 멸종 위기에 내몰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50년 사이 동물도 3분의 2가 사라졌다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동물이 먹는 식물이 사라진 것도 그 원인이었습니다. 영국 휴식물원은 지난해 전세계 42개국 과학자 210명과 함께 지구상 식물과 버섯의 보존 상태를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지구에는 식물이 약 35만 종이 있는데 이 중 식물종의 39.4%에 해당하는 14만여 종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고 했습니다. 2016년 보고서에는 21%가 멸종위기였는데 그 사이 2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연구자들은 식물의 멸종 속도가 자연적으로 도태되는 데 걸리는 시간에 비해 최대 500배가 빠르다고 분석했습니다. 유엔산하 국제기구인 생물다양성과학기구도 보고서를 통해 100만 종의 동식물이 멸종위기에 처했다고 추산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세계 유일한 백두대간 시드볼트가 앞으로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게 될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구상에서 멸종해가는 식물들을 다시 살려줄 마지막 희망으로 시드볼트를 잘 지켜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은 지난 2019년 태백의 지하 갱도를 이용해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태백에 위치한 장성광업소 폐갱도를 활용한 지하벙커형 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으로 이 벙커는 온라인 전쟁, 테러, 해킹 등 국가 중요 정보 데이터의 침해와 국가 데이터 센터의 전산 기능 마비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데이터 분산 및 보존 역할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하 데이터 센터 총 넓이는 약 99만 평방미터, 국내 최대 규모 지하 저장시설로 총 사업비는 약 3천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한석탄공사는 데이터 센터를 활용하기 위해 장성광업소 지하갱도를 물색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도 태백 지역의 장성광업소는 최대 1터로 지역경제의 핵심 축이었는데 정부 구조조정으로 수년돼 폐광되기 때문에 해법을 찾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지하 데이터 센터로 만든다는 계획은 신의 한 수라고까지 불릴 기발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지하 데이터 센터가 건설되면 태백은 제1의 석탄 도시에서 국내 정보통신기술 중심지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교통 인프라뿐만 아니라 물류 운송, 주거 휴게 오락 의료시설 등 다양한 신규 사업체가 유치돼 장성광업소를 뛰어넘는 경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과 노르웨이는 지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중국은 지금 센터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실현되면 국내에서도 어떤 위기 속에서도 안전하게 데이터를 보존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국내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지하 벙커가 존재하고 있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서울 한복판에서도 지하 벙커를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지하 벙커는 2005년 여의도에서 공사 중에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언제 왜 만들었는지 소관부처와 관련된 기록은 전혀 남겨지지 않았지만 1970년대 대통령의 경호용 비밀시설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 여의도 유치원 벙커는 수행원 대기실이 180평, VIP실이 20평으로 이루어진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발견 당시 소파를 제외한 모든 것들이 40년 전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2017년 이곳은 세마 벙커로 이름을 바꾸며 서울시립미술관이 운영을 맡아 새로 개관했습니다. 처음 발견 당시 원형을 보존하면서 역사 갤러리로 꾸며 전시 공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에 소파를 복원해 시민들이 직접 앉아볼 수 있게 하고 화장실 변기 등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또 하나 화장실 옆에는 지하 비밀 벙커의 두께를 가늠할 수 있는 코어 조각을 전시해 놓았습니다. 50cm 정도로 두꺼운 것은 물론 단면을 잘랐을 때 공극을 찾아볼 수 없어 매우 강도 높은 재료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것이 외부 폭격으로 피하기 위한 용도로 설계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벙커와 함께 서울시는 경희궁 방공호도 개방했습니다.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 뒤편에는 특이한 철근 콘크리트로 된 경희궁 방공호로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 방공호는 철문을 열고 들어가면 곧바로 지하로 연결됩니다. 이것은 과거 일제가 태평양 전쟁에서 미군의 폭격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1944년에 만든 것입니다. 당시 태평양 전쟁이 막바지를 치닫고 있던 무렵 일본은 미국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 나타나자 중요한 시설들을 지하로 감추기 위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경희궁 안에 방공호로 만들어 근처에 있는 경성중앙 전신국을 이전시킬 계획이었습니다. 이곳은 어린 학생들까지 동원해서 만들어졌지만 실제 사용하기 전 전쟁이 끝나는 바람에 그대로 방치되었습니다. 경희궁의 보건 문제와 관련이 있어서 철거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철거 비용만 수십억이라 선뜻 손대기가 어려웠습니다. 서울시는 이 방공호를 일제시대 말기 상황과 방공호의 느낌을 살려 조명과 음향을 설치하고 2만여 장의 일제강점기 사진으로 실시간 포토 모자이크 미디어 아트를 재현해냈습니다. 또한 2층 계단에선 방공호 내부 전체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일제가 서울 시내에 만든 대부분의 방공호는 철거되었으나 이곳은 남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나간 식민지대의 아픔을 증언하는 동시에 잊지 못할 교훈을 주는 공간으로 남긴 것입니다. 그동안 지하벙커는 미국이나 일본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내에서도 지하벙커의 존재는 과거부터 있어왔고 미래를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지하벙커는 개인들이 북한이나 적의 핵공격에 대피하는 두려움의 공간이 되었지만 우리나라의 지하벙커는 과거의 아픈 역사를 보존하는 공간으로 여겨지고 있고 미래를 준비하며 인류의 생태계를 살릴 희망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 TSMC의 유럽 이슈부터 다뤄보고 그 다음에 TSMC와 삼성전자의 전략적 포지션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SMC가 미국 그리고 일본에도 R&D 센터를 지으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계획을 발표한 거죠. 일본과는. 근데 이번에는 EU입니다. TSMC가 예상했던 바죠. 저도 이제 유럽에서 수십조를 쏟아붓는다 이야기를 했을 때 TSMC가 일단 1순위일 수밖에 없다. TSMC가 유럽 반도체 공장 설립을 고려 중입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쪽에 첨단한 라인이 들어설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작년이었죠. 13조 정도를 투자해서 미국 애리조나에 5나노 공정 생산 라인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2020년 말에 부지를 확정했고 착공이 이제 곧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바라키현 쪽에는 현지 법인 그러니까 일본 지사랑 그리고 연구소 R&D 센터 정도에 대한 구축 계획 한 2천억 정도 일본 쪽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TSMC가 미국 너네 생산기지 필요해? 그쪽에 한번 가줄게 하면서 미국이랑 좀 연합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때 중국을 버렸죠. 나 화웨이한테 이제 반도체 공급 안 해 하면서 화웨이가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TSMC의 선택도 TSMC가 파운드리 세계 1위 캐파이기 때문에
꽤 큰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화웨이도 영향을 받았고, 그 이후에 미국에다가 5나노 공장을 이제 부지를 마련하면서 미국과 손을 잡았는데, 최근에는 일본과 또 손을 잡으면서 여기서는 일본의 그래도 기초 소재 그리고 반도체 장비 일부가 일본에서 생산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르네사스나 같은 기업들도 있고요. 그래서 약간의 시너지를 염두에 둔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국하고 일본하고 손을 잡는 데 이어서 이번에는 유럽이에요. 유럽은 이제 차량용 반도체를 중심으로 굉장히 공급 대란이 일어나면서 67조 정도를 쏟아 부어서 첨단 반도체 공장을 세우겠다라고 말하면서 TSMC하고 삼성전자에 동시에 이제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TSMC의 선택이 빠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한테 지금 1순위는 일단 미국과 진행하고 있는 오스틴 증설 건입니다. 지금 한 20조 정도 거기에 삼성전자가 투자를 하는 걸로 사실상 확정이 났죠. 거기서 1조 정도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그래서 삼성도 이제 TSMC처럼 어느 정도 미국과의 정리가 되면 유럽하고도 손을 어느 정도 잡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유럽에 물론 뭐 미국만큼 그 팹리스, 파운드리는 결국에 팹리스를 먹고 사는 거잖아요. 팹리스 고객사가 큰 빅 고객이 많지는 않지만 인피니언이라든지 NXP라든지 ST마이크로엘렉트로닉스라든지 이런 차량용 반도체에 강점이 있는 이런 기업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과 아마 협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ASML도 물론 이제 거기 네덜란드에 위치를 하고 있죠. 세계 EUV 1위 기업. 그래서 그런 시너지를 생각하고 TSMC가 이제 유럽행을 최종 검토 단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삼성도 유럽 행도 물론 염두에 두겠지만 이제 NXP나 ST마이크로 등의 이제 인수권도 염두에 두고 있죠. 자, 이번에는 삼성과 TSMC의 전략적 이 메인 나노대에 관한 포지션을 살펴보면 TSMC 매출부터 봐야 돼요. 매출 구조. TSMC의 최근 매출하면 4분기겠죠? 4분기를 보면 5나노 매출 비중이 무려 20% 수준입니다. 7나노가 30%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많은 7나노, 그 다음에 5나노 두 개 합하면 50%, 절반이 이제 최첨단 공정, 최선단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유의미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TSMC의 이 5나노 공정의 그 매출의 성장 속도를 보면 2019년에 거의 2019년에 거의 그 R&D 프로덕션 쪽 빨고는 없었다고 보시면 되고, 7나노 쪽이 27%, 그다음에 16나노 쪽이 20%, 28나노가 16%, 요 정도 차지했었어요. 근데 2020년 오면서 7나노가 33%, 그다음에 16나노 쪽이 17%. 7나노만 비교해도 27%에서 33%,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했죠. 선단 공정 쪽이, 이쪽이 단가가 높은 쪽이니까 집중해서 보자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5나노가 8%로, 0%에서 8%로 급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3나노 단으로 보면 굉장히 전략이 달라요. 그러니까 5나노까지는 그렇게 이렇게 스텝을 밟으면서 서로 삼성이 이제 7나노 EUV 먼저 하고, TSMC가 물론 ARF 멀티 패터닝 7나노 먼저 하고 이러면서 서로 이거 먼저 저거 먼저 가는데, 트랜지스터의 구조가 3나노부터 바뀌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핀팻 구조를 쓰고 있죠, 반도체 업계에서. 그 다음에 TSMC의 계획은 2나노부터 게이트 올 어라운드로 넘어갑니다. 근데 삼성은 3나노에서부터 게이트 올 어라운드로 넘어가요. 이게 게이트 면이 더 많은 거죠. 완전히 감싸는 거죠. TSMC 입장에서 보면 트랜지스터 구조를 지금 여기서 완전히 바꿔버리면 완전히 새로운 설계를 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팹리스의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도 고려를 해서 3나노까지 핀팻을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7나노에서도 이런 성향이 똑같았어요. 삼성은 EUV 7나노를 통한 도전을 꾀했고, TSMC는 ARF 멀티 패터닝을 가면서 한 박자 쉬어갔어요. 이 단계를 보면 결국에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에서 핀팻으로 온 거잖아요. 그 다음에 EUV를
랑 엮인 핀팻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GAA, 게이트 어라운드, 트랜지스터 구조까지 바뀌는, 결국엔 쉽게 말해서 처음엔 소재가 바뀌었고, 그 다음엔 광원이 바뀌었고, 이번엔 트랜지스터의 구조가 바뀌었다. 공정 난이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포인트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또 강점이 나름대로 발휘가 된다. 그리고 특히나 또 하나의 차이점을 보면 스냅드래곤 X6이랑 X65 지금 퀄컴의 새로운 5G 모뎀 칩을 삼성이 4나노 공정에서 수주를 해놨잖아요. 이게 TSMC는 주력 나노 공정에 좀 집중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5나노 뭐 이런 것들에. 근데 삼성전자는 5에서 3으로 넘어갈 때 거쳐가는 이 4나노 양산에 굉장히 또 자기 고객사를 끌어당기는 측면이 있습니다. TSMC로 로드맵으로 보면 삼성전자랑 약 1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4나노 양산이 올해입니다. 일단 로드맵 상으로는 올해예요. 그게 성공할지 아닐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삼성전자가 밝힌 계획은 올해 4나노 볼륨 프로덕션이다. 근데 TSMC 언제냐? 2022년, 내년이다. 그러니까 일단 계획은 더 느려요. TSMC가 4나노에 있어서는. 그래서 TSMC가 5나노에서 조금 많이 빠르게 가져가고, 그 다음에 TSMC는 5나노 공정을 그냥 노멀하게 5나노 가는 게 있고, 5나노 플러스 M5P 이런 것들로 좀 패밀리스의 요구에 맞춰서 세분화해 놨거든요. 때문에 5나노에 아무래도 더 안고 가는 측면이 있어요. 더 스테이 했다가. 근데 삼성전자는 바로 4나노 빠르게 또 치고 나가면서, 원래 파운드리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명이 먼저 앞서 나가면 그 다음 한 명은 그 따라가려고 하기보다는 그 다음 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거. 그러면서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제 이렇게 가게 된다. 삼성전자가 그런 어떤 측면에서 굉장히 수주가 많았죠. 예를 들자면 엔비디아의 암페어 그래픽 GPU 수주, 이거 굉장히 빅딜이었고,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에 집중된 그 중에서도 저전력 쪽, 로우 파워 쪽에 집중된 그 것들을 많이 따냈는데, 엔비디아의 GPU를 따내면서 이제 삼성도 어떤 고성능 칩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구축하게 됐죠. 참 그때 이제 따낸 게 8나노 공정이었고, 8나노 공정이 의미는 또 광원의 변형이 있기 전에 7나노부터 삼성전자가 EUV를 썼으니까 그 전에 이제 ARF용 가장 미세 공정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엔비디아가 이제 좀 가성비를 노린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 TSMC의 7나노로 가도 되거든요. ARF로. 그리고 삼성전자의 EUV로 가도 돼요. 근데 이 EUV를 장비를 원래 안 쓰면 뭐 7나노나 8나노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단가에서는 TSMC는 최선단의 신제품이니까 차이가 꽤 난단 말이죠. 그래서 발주 가격이 일단 낮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삼성이 또 맞춤형 제작 AS나 이런 걸 잘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아무래도 2위다 보니까 좀 저가로 좀 이렇게, 물론 손해를 보고 팔지는 않지만 저가로 좀 수주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분명히 아직까지는. 그런 측면에서 엔비디아라는 이 GPU 쪽에 굵직한 회사도 삼성을 선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물론 전체 캐파가 TSMC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TSMC가 계속 1위를 고수하겠지만, 삼성도 같이 상생하면서 성장해서 파운드리 시장 전체의 이런 큰 성장세를 같이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 2위로 과점화가 가속화된다는 뜻이죠.